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항공 엔진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으로 우리나라의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 제작을 도맡아온 유일무이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기업이다. 2018년 12월 기준 누적으로 8,6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만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 KHP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한국형 헬기 수리온이 국산화 엔진을 생산하는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왔다. 2016년에는 한국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항공기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기술 협약을 체결하는 등 KF-X 엔진의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에 나섰다.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KSLV 사업에도 참여했다. 또 한국형 발사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발사체의 핵심 기술인 엔진, 터보 펌프와 각종 밸브류 제작에 참여해왔으며 2015년 3월 75톤 액체 로켓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납품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 축적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했지. 프렛 앤 휘트니, 롤스로이스 등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업체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 국제 공동 개발을 체결하고 있다. RSP 프로그램은 항공기 엔진 사업 전체의 리스크와 실적을 참여 지분만큼 배분하는 계약 방식이다. 올해 들어서는 사업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다. 지난 1월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항공사업을 인수하며 항공기 구동, 유압, 연료 분야와 KF-X 사업 중 항공 구성품인 착륙장치 등의 사업을 새로 맡았다. 또 지난 9월에는 미국 코네티컷주에 있는 항공 엔진 부품 전문업체인 EDAC사의 지분 전부를 인수 계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을 통해 P&W 등 세계적 엔진 제조사의 인접 거점에서 수주 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등 추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에 BJ 엔진 장착 우선 협상업체 선정. 한국형 전투기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엔진을 장착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제197회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A비에이션을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GA는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했다.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A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 제안했으나 GA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GA의 F410-4G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이다. 누적 생산량은 약 1,500대이며 1995년에 초도 비행을 했다. 미군 보잉사의 전투기 FA-18E/F 슈퍼호넷, 전자전기 EA-18G, 스웨덴 사부의 전투기 그리펜 EF, 인도 전투기 테자스 등이 이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유로제트의 EJ200은 F터버너 가동시 최대 주력이 19,850파운드이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대다. 유럽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엔진이다. 한국형 전투기에 BJ 엔진 장착 우선 협상 업체 선정이.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과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같은 해 11월부터 외국 엔진 제조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A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10일에서 15일 기술 능력과 비용의 2개 분야를 평가해 K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세분됐다. GE를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방사청은 앞으로 GE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KE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 기종이 결정됨에 따라 KE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지난달 20일에는 KEFX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 제작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한화탈레스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1월 KEFX 사업 착수회의를 열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운 데 이어 3월에는 체계 요구조건 검토 회의를 개최해 KEFX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방사청은 이달 초에는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EFX 기술 21개 항목의 1차 구체화 작업을 끝냈고 지난 4월부터는 미국 록히드 마틴 전문가들이 KEFX 사업의 본계약자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기술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다. 한화테크윈, 미 지사와 KEFX 한국형 전투기 장착용 F414 엔진 국산화 개발 계약. 한화테크윈은 지난 7월 12일 영국 홍보로 에어쇼에서 KEFX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지사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계약으로 한화테크윈은 엔진을 KEFX 전투기에 통합 장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체계 개발 기간 동안 원활한 비행시험 지원 및 향후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종합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KEFX 엔진 사업 규모는 체계 개발까지 3천억 원이지만 양산 납품 시 1.8조, 수출 및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로 2조 원 등 총 4조 원 이상까지도 기대된다. 2026년 완료가 목표인 KEFX 체계 개발 사업은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상세 설계를 진행해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지사는 KEFX에 장착할 엔진으로 F414G200을 제안하여 지난 5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다. KEFX는 21,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F414G200 엔진을 쌍발로 장착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 전투기가 될 예정이다. 한화테크윈 관계자는 KEFX 엔진이 국산화되면 국내의 생산 설비와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는 등 향후 전투력 최적화와 운용비 절감이 용이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KEFX 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된 국내 생산 설비 및 기술 협력 인프라를 공군 전력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수출 사업에도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테크윈은 대한민국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사업의 엔진 주력 업체로서 지난 1980년 지사와 기술 제휴로 F5Z 엔진 생산에 나선 이후 1986년엔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지속적으로 항공 엔진 사업을 강화해온 한화테크윈은 F-15K 전투기, T-50 고등훈련기 등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 등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과 위상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회사와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엔진 부품 공급권을 연달아 수주하며 주목받고 있다. 2014년 미 BMW사 GTF 엔진 부품, 2015년 1월 G사 립 엔진 부품, 2015년 6월 미 BMW사 엔진 부품 공급권 획득. 2015년 12월 미 BMW사와 차세대 엔진 국제공동개발사업 참여 등 한화테크윈은 최근 2년 사이에 총 70억 불에 이르는 항공기 엔진 부품 공급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한화그룹 계열사가 된 한화테크위는 글로벌 항공방산 및 첨단 장비 솔루션 리더라는 신비전을 발표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G사와 KEFX 엔진 국산화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항공기 엔진 부품 파트너로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한편 한화그룹 기계방산 부문의 주력 계열사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국의 극비무기 EMP탄 개발 사업. 국방종기 계획을 통해 EMP탄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한국형 EMP 무기는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 초반부터 대량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EMP 무기 사업 대공개. 지난 2019년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 차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자 국방부는 1차적으로 한국형 항모라고 호칭할 수 있는 다목적 상륙함이 건조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텔스 무인기와 EMP 무기라는 핵심 전략무기를 공개하였습니다. 일종의 무력 시위였지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는 무기체계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2C로 대표되는 한국형 단도미사일 사업, 2007년부터 개발 중인 초음속 대함미사일 사업, 그리고 한국형 전자전 무기체계입니다. 이들 무기체계는 그 성능은커녕 관련 연구 논문이 국방학술대회 등에 출품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엄중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나마다 3대 전략무기 중에 간략히 라도 그 존재가 소개된 한국형 EMP 무기 개발 사업에 대해 분석해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밀리터리 리뷰 이지 1910을 참조해 주십시오. EMP 무기 개발 사업이란? 언론은 국방부가 2020년대 후반까지 EMP탄을 개발해 배치하겠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실용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것이 보다 정답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펄스 전력 방식 EMP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1997년에 기초적인 EMP 무기 발사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지속해 드디어 2009년 1월 27일 국방과학연구소는 4년간 62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EMP탄을 개발한다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는 EMP 무기가 개발 완료 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나 무기의 전략적 특성상 그 자세한 종류나 성능은 당연히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EMP 무기를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일종의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 적이 군사용 전자장비를 파괴하는 무기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EMP 무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본 방식의 무기는 이미 2000파운드급 항공폭탄 형태로 제조되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이 도심지에 위치해 폭격이 곤란한 이라크의 방송국과 지휘체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된 바 있습니다. 이들 막스 발전기 타입의 장점은 배터리와 축전기를 사용해 순간적으로 충전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 고출력의 EMP를 방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크기가 크고 복잡해서 전폭기로 운반할 수 있는 대형 폭탄 형태로만 제조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장 압축 혹은 조금 구조가 다른 자속 압축 발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폭약의 폭발력으로 전기 코일을 순간적으로 압축해 강력한 EMP를 형성하게 됩니다. 작동 방식을 보면 전원장치를 사용해 구리관 외부에 감겨진 코일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구리관과 코일이 감겨져 있는 공간 사이에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때 구리관 속의 폭약을 한쪽 끝에서 다른 반대쪽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폭발시키면 구리관은 반대 방향으로 파괴됨과 동시에 구리관과 코일 사이에 있던 자기장이 급속히 압축됩니다. 그리고 이때 압축된 자기장은 코일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수십 킬로볼트의 강력한 전압을 버킷터를 사용해 EMP 전자파로 변환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장 압축 방식의 EMP 폭탄입니다. 이들 폭약 압축식 EMP 무기는 소형화가 가능해 수류탄 크기부터 시작해 155mm 포탄이나 탄도미사일 장착용 등의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미국 육군 포병이 면모를 일신한다. 기존 자주포와 포탄 개량에서 사거리 1600km에 이르는 초장거리 대포 개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 등 굵직굵직한 전력 증강 사업이 대기하고 있다. 자주포 보신 개량만 떼어놓고 보면 55년 만의 대변혁이다. 미국군의 변신 노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미군의 주전장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사막이나 산악지대, 미군이 이라크 등지에 늪에 빠져있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재래식 군비를 가다듬었다. 복수의 적과 여러 상황에서 맞붙을 수 있는 다영역 작전 환경에서 더 이상 포병 화력 전력 강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마크 밀리 미육군 참모총장이 지난해에 언급한 포병 화력 정예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다. 끈질기게 살아남은 M109 대폭 개량 추진 미육군이 현재 사용하는 M109 시리즈가 처음 나온 시기는 1963년. 물론 그동안 꾸준한 개량을 거치며 M109A7까지 등장했다. 가장 최신형인 M109A7의 가장 큰 식별점은 차체 M2 브래들리 전투 장갑차의 차례를 썼다. 임무 컴퓨터와 송수신 장비들까지 개량해 더 이상 M109 시리즈를 고칠 수는 없다는 일부 평가도 나왔지만 미군은 이를 또 개량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포신 교체가 유력하다. 현재 구경장 39인 포신을 58구경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의 K9이나 독일의 PZH-2000 등 세계 인류급 자주 곡사포의 52구경장 화포보다 길다. 58구경장의 사거리 연장탄 조합으로 사거리 130km 넘바 현재 미육군 포병 화력의 중추인 M109 자주 곡사포의 최대 사거리는 30km를 약간 넘는 수준이다. 이나마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했을 경우다. 미육군은 자주포 보신을 늘리고 보다 진전된 연장탄을 사용하면 사거리를 최대 70km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탄의 가속 장치로 램제트 엔진을 달면 사거리는 130km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탄두 부분을 지능화할 경우 자주포에서 쏘는 포탄은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초정밀 미사일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육군이 다련장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 미육군은 사거리를 2배가량 늘리고 정확도까지 높인 후속 모델을 채택할 예정이다. 다련장 로켓 사거리도 150km까지 증대. 현재 미군이 운영하는 다련장 로켓 발사대에 장착되는 로켓의 사거리는 70km 수준이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150km로 늘어난 개량형을 쓸 수 있게 된다. 다련장의 로켓과 조합으로 탑재되는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사거리도 지금의 300km에서 499km까지 늘릴 생각이다. 더욱이 사거리를 더욱 늘릴 수도 있다. 미국과 소련이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포기 협정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실험, 배치를 금지하는 조항에 영향받아 공표 사거리를 500km로 조절할 가능성이 짙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며칠 동안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미국군에 채워진 족쇄를 풀고 마음껏 기술을 동원해 장거리 투사무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사거리 1000km 전략형 전술무기. 2020년대 후반 등장 미육군은 다영역에서 적을 선제 공격하는 용도로 장거리 전략대포 연구에도 일찌감치 들어섰다. 하지만 공기의 저항이나 중력을 이겨낼 대포를 제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초장거리 전략대포의 형태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초장거리 대포는
기존의 M100 구자주포보다 규모와 포신과 포구의 직경이 다소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만 들었다. 2253km의 사거리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도 주목할 대상이다. 사정거리가 1000km를 넘어가는 이종의 신무기 체계는 늦어도 2020년대 후반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술부대에 배치될 이들 무기는 전략형 전술무기로 다영역 전투에서 선제 공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러시아 견제 군사적 긴장 점증 우려. 미육군 포병이 일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직접 겨루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중국이 다른 해양 세력의 접근을 막기 위해 채택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나 러시아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S-500 항공만도 미육군의 이 같은 포병 화력이라면 쉽게 무력화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의 INF 탈퇴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기 개발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보다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 육상의 이동형 거포로는 유일하게 실전 기록을 가진 카를 구스타프 열차포를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독일 수뇌부가 지켜보고 있다. 낯설지 않는 초장거리 대포. 프랑스 소설가 줄 베르는 1865년에 발표된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소설에서 거대한 대포로 로켓을 발사해 달을 여행하는 모습을 그렸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 러시아는 실전에서 써보지도 못한 초대형 화포를 제작한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구경이 800mm에 이르는 거포를 제작해 실전에 몇 차례 사용했다. 미국도 구경 913mm짜리 대구경 박격포를 개발했지만 실전에는 투입하지 않았다. 전후의 초장거리포 제작 스토리는 더욱 극적이다. 캐나다 태생인 제럴드 빈센트 불 박사가 주인공이다. 공기역학과 탄도의 움직임에 대한 천재성을 인정받아 미국으로 영입된 그는 대포 발사 우주 운반체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1960년대 초에는 퇴역한 해군 전함에서 떼어낸 16인치 함포로 포탄을 160km 상공으로 보내는 계가를 올렸다. 불 박사는 다른 연구로 미 해군 구축함 함포의 사거리를 늘리는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베트남 전쟁 비용을 대느라 연구 예산 지원을 중단하며 불 박사는 인생의 전기를 맞았다.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은 그가 최종적으로 안착한 곳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구경 1000mm에 2100톤의 무게를 가진 빅바빌론 대포 개발에 나섰으나 한창 개발이 진행되던 1990년 괴한의 총을 맞아 죽었다. 이스라엘 첩보기관의 소행임이 유력하다는 정황은 많지만 물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불 박사가 살았다면 우주 대포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실전 기록이 있는 유일한 초대형 대포인 나치의 카를 구스타프는 움직이려면 철도를 새로 깔아야 했고 조작 포병 250명, 철도 관계자 2,500에 완편된 2개 대공포대대가 필요했다. 최대 사거리 47km였던 카를 구스타프는 낭비의 극치라는 평가가 따라다닌다. 수백만 마르크를 들이고 배치된 후 5년간 딱 25차례만 발사된 1300톤짜리 비생산성의 극치. 미국이 실험 중인 초장거리포가 이전의 한계를 극복할지 주목된다. 베이징 때릴 수 있는 미 초장거리포 한국 배치될까? 미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1일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1000마일 장거리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란 기사에서 미국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중이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가 배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